네, 오늘은 그 궁궐에서 거주했던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그 평생을 살았던 환관과 그리고 궁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샷시간으로 우선 환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관은 우리가 많이들 그 오해도 많이 하고 또 그 상당히 당사자한테는 억울한 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가볍고 경솔하게 봤던 측면들도 많아서 한번 오늘 좀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환관은 이 조선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시라고도 또 부르죠. 그 내시와 또 고려시대 때에 또 그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환관과 내시가 혼용되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화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화자는 무슨 얘기냐면 우선 뭐 글자에서 보셔도 알겠지만은 불화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 이 한번 이거는 태종실록에 나와 있던 그 글입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은 짐이 안남에서 화자 3,000명을 데려왔으나라고 써 있는데 이제 이거는 누가 말하는 거냐면은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이 하는 이야기예요. 한천모가라는 사신이 이제 명나라 황제가 한 말을 옮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그런 명나라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이 안남에서 화자 3,000명을 데려왔으나 안남은 베트남이에요. 그 3,000명을 데려왔으나 모두 우매하여 쓸데가 없다. 오직 조선의 화자가 명민하여 일을 맡겨 부릴만 하다. 이래야 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또 쭉 그 말이 이어져다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고 태종께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이제 한천모가에게 다시 이르기를 황제의 뜻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한천모가가 뭐 300, 400명 선에서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숫자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한 30명, 40명 정도가 이제 착출돼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또 태종이 말하기를 이것들은 종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사신에게 말해야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화자라고 하는 것은 이 조선에서 이 어린 나이 한 10세 전후의 나이를 갖다가 거세를 시켜서 그 아이들을 이 공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처녀들도 함께 해서 이 조공으로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중종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 공녀와 이 화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명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10세 전후들이겠죠. 그렇게 이제 소녀들이 끌려 이제 갔던 그게 바로 이제 조선 초기에 또 있었던 좀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화자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 화자들은 끌려가는데 아까 태종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고 대기되어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이제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이 대변을 보다가 소변을 보다가 개에게 물려가지고 고환이 떨어져 나간 경우 이렇게 자연거세가 아이들은 이제 거의 무조건 이제 가는 것이고요. 또 그 숫자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제 조선 정부에서 할당을 줍니다. 각 도의 관찰사에 할당을 줘가지고 인원을 분배해서 이제 보내라고 하는 거죠.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거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명예에서 요구했던 이 화자들을 충족시켜서 이제 보내줬던 그리고 또 이 실록 같은 데 보면은 기록을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이 이제 이제 명예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공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린아이들이 울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종실록도 한 기록을 보면은 태종이 서대문 밖까지 배용을 나갔대요. 명나라 사신이니까 당연히 배용을 가겠죠.
그래서 갔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막 우는 기록도 나옵니다. 막 울면서 슬피 울면서 가더라. 뭐 이런 그 기록도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환가를 한번 보면은 이 고려 시대에서의 환가는 숫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당연히 거세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에서 환관들이 했던 임무, 역할 같은 것들은 고려 시대에서는 내시가 있습니다. 그 내시는 가문이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학식도 뛰어나고 용모도 단정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 문관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내시였어요. 아주 그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고려시대 때는. 그래서 그 내시들이 왕과 함께 국정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왕명을 전달하고 경전을 왕에게 강의하고 아주 이런 그 핵심적인 이러한 그 엘리트 세력들이었는데 그리고 환관의 한 숫자가 아주 적은 숫자들이 당연히 그 궁궐내에 청소도 하고 잡역을 담당하는 그런 아주 그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그 혼용돼 가지고 이 내시가 환관처럼 그 됐냐면은 그 고려가 이제 이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들이 이제 되는 거죠. 우리 고려가. 그리고 원나라 공주들이 시집오고 그러면서 이 고려의 환관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명예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보내지게 되고 그런데 그 원나라에 보내질 때 그냥 아무나 막 보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황제 그 측근에서 그 시중을 드는 거기 때문에 용모도 단장하고 어느 정도 좀 똑똑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선발이 돼가지고 이 원나라에 이제 보내지게 됐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환관들이 거기서 이제 출세를 이제 했어요. 아까 전에 태종실록에 나왔던 것 명나라의 황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환관들이 상당히 조금 학식도 있고 용모도 단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똑똑했나 봅니다. 그래서 조선의 환관들을 많이 선호했고 원나라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출세를 좀 많이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출세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이제 측근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려의 또 환관을 이제 요청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때 많은 그 환관들이 이제 이 조선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갔나 봅니다. 그래서 환관을 가는데 뭐 이렇게 이 자연 거세된 이 소년들이 이렇게 뭐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제 이제 거세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고류사라는 그 책을 보면 고류사의 열전에는 환자전이라는 따로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편이 나눠져 있어요. 그 정도로 환자전이라는 그 고류사라는 그 기록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 원나라에 가서 환자들이 많이 출세를 하다 보니까 이 고려에서 이 가난한 백성들이 강제로 이 아버지가 아들을 거세하고 또 형이 동생을 거세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막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세가 됐으니까 이제 고려에서는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환관으로 해가서 이제 원나라로 보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풍토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막 비판하는 이런 것들이 고려사 환자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이제 만연했나 봐요. 그래서 고려에서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 분에 못 이겨서 자기 스스로 해서 가려고 출세하려고 이런 일도 벌어졌고요. 이렇게 면서 이 원나라로 가서 이제 환관으로 역할을 했었나 봅니다. 자, 그렇다고 모두가 다 이렇게 출세하지는 못했겠죠. 그 중에서 특출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생겨났던 겁니다. 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환관을 잠깐 살펴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거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스스로라는 거는 자기가 자른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원에서 이제 그 거세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조선과 다르게 이렇게 완전히 그 잘라내는 건데 여기는 시술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 창제라는 시술수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이 시술을 하기 전에 또 이 전문 칼잡이가 물어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할 거냐? 그래서 그때 마음이 변하면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때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과정을 이제 불로 그 마감을 했나 봐요. 그 마지막 과정을. 그래서 화자라고 이제 그 불려졌던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중국은 이 환관이 만들어 이제 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환관이 없었다고 해요. 그 서양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나라에서 이 환관이 그 이제 화자가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그 쇼군과 이 천황 이런 분들이 성에서 그 정무를 볼 때 이 쇼군이 보는 정무에서는 그 환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승려나 하급 무사 사무라이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관이 필요 없었고 이 쇼군이 정무를 보는 공간에 있어서는 여자가 드나들 수가 없었대요. 다 남자만 있었기 때문에 승리와 하급무사가 환관 역할을 했고 또 쇼군 내에서는 개인 생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정무하는 공간과 개인 생활하는 공간이 나눠져서 개인 생활하는 공간에는 여자가 환관의 역할을 했대요. 거기는 여자들이 환관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려나 조선처럼 이렇게 어떤 그 임무나 직무를 맡아가지고 환관 그 명나라나 조선처럼 했던 그런 역할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그 남자 환관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그 합니다. 고려로 간 그 환관 중에서 고용부라는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용부라는 그 환관이 있었습니다. 이 고용부는 26대 총선왕인가요? 고려 때 그때 탄광에서 일하다가 이제 거세를 당하고 환관으로 명나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출세를 하게 돼가지고 원해종 황제에게 커다란 그 신임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후궁을 추천하게 되는데 고려에서 또 공유로 간 그 성의 기씨인 그 차를 수발하는 그런 그 궁녀였는데 그 기씨를 추천해서 혜종이라는 황제에게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후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혜종이 아주 커다란 이 총애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황후까지 그 황제 부인까지 되는 아주 그냥 이 신화적인 그 인물이라고 그럴까요? 그 고려의 그 공유로 끌려갔던 여인이 황후가 된 사람이 바로 기왕후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또 황후가 됐으니 고용부는 아주 절대 권력을 가졌겠죠. 거의 뭐 절대 어떤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고용부가 그 이제 그 여러 번 조선으로 사신으로 황제의 명을 받고 오게 됐나 봐요. 그때 당시에 고려 때 왕이 누구였냐면은 그 충의 왕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충의 왕이 상당히 그 국정 운영을 게을리하고 아주 그냥 그 풍류로만 살았대요. 특히 여인들을 상당히 탐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소문이 원나라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황제가 이 충의왕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2년 동안 그 원에 있었어요. 근데 원에서도 또 그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지나니까 고려로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고려에서 다시 왕을 보기하고 있는데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해서 그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아버지의 부인 첩을 겁탈하고 외삼촌의 아내도 겁탈하고 막 아주 그냥 뭐 좀 이 연산군 뺨치는 연산군보다 더하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버지의 첩이었던 여자가 원나라의 공주였어요. 그 시집온. 그러니까 그 경화공주라는 사람이었는데 경화공주와 이 고려의 신하들이 이제 원나라에 이 글을 써가지고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고용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고용부가 그 황제의 사신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한 왕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용부와 같이 온 일행들이 최규양을 구타해요. 때려요. 막 왕을 구타하고 때리고 그 정도예요. 그 원나라의 그 아주 그냥 우리가 그때 종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리고 그 고용보를 끌고 수레에 실어서 끌고서 원나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그 원 황제가 너의 죄는 아주 극나라다. 그래서 너의 피를 개에게 먹이도 너의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 정도로 아주 심하게 꾸짖으면서 죽이지는 않고 이제 귀양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귀양을 가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 귀배에서 죽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보가 임금을 꾸짖고 그 따라온 일행들이 왕을 때릴 정도니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어떤 이 환관의 조선에 있다가 어린 나이에 끌려갔을 때의 이 조국에 대한 이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또 이 성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 크고 나서 내가 거세되고 나서 또 갔으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조선이란 나라의 배신감이 아주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선의 사신으로 왔을 때 이 공물을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고 또 자기의 가족들을 친척들까지도 다 이 관직에 앉게 청탁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조선의 내시부는 이 공민왕 때, 고려 공민왕 때 이 고려의 그 내시와 그리고 고려의 황관들을 상당히 혼용돼서 이제 불려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민왕 때 결정적인 거로 내시부를 만들어요. 내시부라는 관청을 만드는데 그 내시부 관청에 황관들이 고려 때 기존에 있던 황관들이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들이 내시부에서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세된 화자들이 고려 초에 있었던 내시의 역할, 고급 엘리트들의 역할을 황관들이 그 직위를 다 차지하게 되면서 그 내시부 제도가 조선 초로 이어지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내시부라는 제도는 환관들로 다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 내시와 황관이 섞여 있고 혼용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태종 때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내시부 같은 그런 최고 엘리트 집단이 아닌 이 궁궐에서 왕실을 시중 들고 살림살이를 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역할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 이제 조선에서 온 내시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나오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왕실에서 시중 드는 역할이 된 것이죠. 이 양세계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거는 정조 때 황간 이윤복이라는 사람이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양세계보는 뭐냐면은 황간들의 족보예요. 그래서 저 황간들의 족보에는 내가 양자를 들여서 황간을 만들고 또 들여온 양자가 또 양자를 들여서 황간을 만들고 하면서 이 족보를 만든 책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문에 있는 거를 잠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문에 성씨의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지만 각 성씨의 자식을 자손으로 삼아 기른 것이 그 대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세대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길러준 은혜도 낳아준 은혜 못지않게 일각한 것이니 그것을 감히 소홀히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상당히 나름 이 남들이 어떤 이 뒤에서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걸 알지만 자기 안에서는 상당히 자기들의 이 어떤 가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아주 되게 노력도 하고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족보도 만들고 상당히 재산도 많이 불려가지고 이 조선시대 때 출세한 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의 환관과 다르게 우리는 이제 좀 심차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이 남자의 성기만 고아는 놔두고 성기만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중국과 우리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죠. 결혼도 해서 처도 두고 첩도 두고 양자도 이제 둘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조선에서는 그렇게 환관에 대해서 대우를 아주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까요, 상당히 이 녹봉도 아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환관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종, 이품, 그 상선인데 종이품 뭐 이 정도의 그 정수급보다 녹봉이 더 많이 줬어요. 그 환관의 최고의 그 관원에게는 이렇게 아주 대우와 이러한 이 지위에 대해서 보장 이런 것들에서는 아주 그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그 법제를 정해서 아주 대우를 아주 잘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환관은 이 궁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무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장번과 출입번이라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장번은 무슨 말이냐면은 궁궐에 들어와서 수십 일 동안 계속 숙식을 하는 거예요. 하는 그 환관들은 내반원이라는 관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차례가 되면 대전이나 중전이나 대비전이나 동궁전에 나가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겁니다. 이런 출입번, 이 사람들은 이제 다인청이라고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인청은 각 처소마다 대전 처소, 중궁전 처소, 동궁 처소, 대비전 처소 이렇게 왕실 가족이 있는 곳의 처소에 다인청이라는 곳 있는 청에서 다 아침에 출근하면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퇴근했다가 또 아침에 오고 하면서 다인청에서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그런 곳에 있는 내시들, 그 환관들, 이런 사람들은 내반원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 차례에 또 이제 가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번과 출입번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환관이다.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숙식을 하면서 평생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시부는 궁궐 밖에 또 이 관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부에서 모든 내시들을 다 통솔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습, 어린 내관들 10살 전후로 거세된 이 예비 환관들이 궁에 들어오면 그 환관들을 교육시켜서 또 이제 한 10년이 지나야 돼요. 10년이 지나면 정식 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식 환관들을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저렇게 이제 뭐 장벌이든지 출벌이든지 이제 그것도 이제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아주 관원의 어떤 관직과 직무와 역할과 이런 것을 다 관리하고 통솔하는 게 내시부예요. 그래서 그 내시부 판사가 또 이품 상선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왕을 시중을 들면서 그러한 또 역할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왕실 가족의 높은 상전에 가서 허리 구부리고 심부름만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한 200여 명. 그러니까 경국대전에 의하면은 환관은 140명이에요. 이 경국대전에 의하면 140명의 환관이 있고 관직은 59직이 있어요. 그 정식 환관 관원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어린 견습 그리고 또 이제 비정규관원 해가지고 한 200여 명 정도가 내시부의 그 통솔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내시부의 업무는 최고 그 상선서부터 종이품 상선서부터 맨 아래 종구품 상원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품계별로 쭉 나열되어 이제 직급이 있고요. 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왕명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환관들을 통솔하고 이러한 아주 역할을 하는 거고, 종구품 상원 같은 경우는 궁궐에서 정원을 관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세분화돼서 역할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급과 직부를
보면은 이 상선 같은 경우도 가위대부, 가선대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 대부라는 건 뭐냐면 문과 그 무과가 있을 때 정삼품 이상의 벼슬들을 우리가 정사품 이상들을 대부라고 하고 그 나머지들은 이제 또 랑이라고 붙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 환관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부, 랑 이러한 그 관직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상선, 상원, 상다 막 이렇게 이제 또 직급명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상선 아래 보면 뭐 상원이 있는데 상호 같은 경우는 술 만드는 일을 이제 관리하고 상다는 다과 만드는 일, 뭐 그 음료나 과자, 그리고 상약은 이제 약을 관리하는 거죠. 한약 같은 거,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상품까지는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면 음식이에요. 그 음식이 왜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은 다 따로 있어요. 그 감독직을 저렇게 황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갖게 되고 아주 품계도 높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에는 이 독약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엄중하게 감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왕실에서 신뢰받는 사람들만이 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이렇게 왕명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상전이에요. 상전, 명령 전달. 그러니까 저 상전이 가장 높은 품계에 그리고 가장 높은 벼슬을 얻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정사품이에요. 정사품. 그 승전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책을 담당하고 뭐 그 아래 활을 담당하고 막 이런 그 물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시부의 직급과 직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연산군에 있었던 최측근의 황간의 죽음을 한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황간은 보통 간신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또 아주 그 충신들도 있어요. 연산군 때만 한번 이제 제가 이 황간에 대해서 좀 보면은 왕의 권력을 행사한 김자원이라는 그 황간이 있습니다. 저 김자원은 누구냐면은 그 상전이에요. 상전. 아까 제가 직급과 직무 얘기할 때 상전은 왕명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왕명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문서나 공문서들이 승정원에 모이고 그러면 승전색이었던 그 상전이 그 승전원에 가가지고 그 문서를 받아다가 왕께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왕이 어떤 명을 전달하거나 어떤 뭐 교지를 내려서 그 문서로 명령을 전달하면 그걸 갖고 승전색이 다시 승정원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사품이었던 승전색의 역할이 아주 그 권력의 실세였어요. 그래서 승전색을 사귀고자 많은 재상들이 그 앞에서는 다 반말도 안 하고 전부 다 그 우대를 했었고요. 또 뭐 그 어떤 집에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막 잔치도 열어주기도 하고 막 그랬을 정도의 그 위치예요. 그리고 이 승전색은 정사품이었고 이렇게 또 뭐 출입번을 하면서는 얼마나 또 그 자유로웠겠습니까? 이런 그 역할로 이제 그 사품이었던 김자원이라는 그 사람은 연산군 때 아주 연산군이 어떤 명을 내리지도 않았던 것 그리고 명을 내렸던 것들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승정원에 전달을 좀 많이 했었나 봐요. 그 정도의 신임을 얻었고 권력을 행사했던 그 내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사 날짜를 관료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정해와라. 그러면 김자원은 자기가 알아서 날짜를 정하고 뭐 그 정도였대요. 그렇다고 아무리 신임을 얻었다고 냅두지는 않았죠. 뭐 이렇게 막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그 김자원 막 그 곤장도 때리기도 하고 이 건방짐을 경계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과나 무과의 벼슬아치처럼 그렇게 또 대우하는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모든 황관들의 대우는 많이 받았지만 왕은 이렇게 좀 경계하는 의미로 막 장을 많이 또 치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김자호는 그렇게 그 왕의 권력을 대신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주색에 빠지게끔 도움도 많이 줬던 그 내관이 바로 김자원이었어요. 결국은 연산군은 그 폐위를 당했을 때 김자원은 어떻게 됐는지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록이 안 나와요. 다른 보통 이 내관들은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와서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오는데 아주 그냥 그래서 기록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한 아주 간신배에 이러한 김자원이라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김순송이라는 이런 환관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산군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색에 빠져 있고 그렇게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간언, 그러니까 이 왕의 잘못됨을 바르게 잡는다는 말을 한다는 게 간언이거든요. 뭐 간신적인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간언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연산군이 이제 좀 이제 폭발했나 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차명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 김순소는 상당히 선왕 전부터 아주 오래도록 이 환관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상중에, 그러니까 성종이죠. 성종이 돌아가시고 1년 지금 상중 기간이 있죠. 3년상을 치르니까 상중에도 계속해서 이런 이 풍류, 여색을 계속해서 이렇게 즐기고 노니까 그거를 갖고 이제 간호를 한 거예요. 전하, 상감마마 그릇이 많이 배웁니다. 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방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유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노비로 만들고 이제 제주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이려고 했다가 신하들이 명백한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간언을 하고서 죽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신하들이 계속 만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루고 있다가 결국은 제주도에서 차명을 당해서 배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 김초선의 뭐 처와 자식 양자들도 모두 다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고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김초선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한양으로 가져와서 궁궐에 있는 환관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나고 이런 거겠죠.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또 연산군입니다. 그래서 간언으로 해서 처참하게 죽었던 사람이 또 김순손이고, 김처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단종 때부터 이 실록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세종 때부터 이미 뭐 유배가고 복직당하고 막 그런 기록이 있고, 또 단종 때 이제 처음으로 실록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뭐 단종, 뭐 세조, 뭐 예종, 성종, 그리고 연산군 거의 한 50년, 40년 동안을 환관으로서 궁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들도 이렇게 대하지 않고 이렇게 우대하면서 이렇게 돼 있었나 보죠. 그래서 김처선은 상당히 연산군한테 충직한 이 간언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하고, 이 영화나 이 사극에도 이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 김처선은 세조에게도 거의 뭐 이 맘먹을 정도로 아주 그냥 이 세조를 무시해도 할 정도의 환관이었습니다. 세조가 개유정난을 일으키고 이제 막 그랬을 때도 그 당시에 김처선은 포항에 유배되었을 때요. 그래서 이제 복직이 이제 되었고, 그리고 나서 세조가 이제 왕을 할 때 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 거둥할 때, 그러니까 세조가 이렇게 이제 외유로 밖에 나갈 때도 뭐 따라 나가지도 시정도 하지 않고, 또 뭐 시녀랑 같이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누워 자빠져 있고 막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뭐 점이 있는데, 뭐 그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만은 그 정도로 김처선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았던 환관이었나 봅니다. 이제 그랬던 사람이 성종 때 종이품 상선이었는데 성종이 정이품,
같이 올려줘요. 그런데 경국대전 법전에 의하면은 환관은 종 이품 상성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또 공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종이 정이품으로 올려줍니다. 그 법전에 그래서 사관들이 뭐라고 기록에 썼냐면 이 관직이 과하다. 막 그 정도까지 나와요. 그 어떤 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환관입니다. 그 연산군이 이제 그런 그 김처선이 자기의 이제 그런 바로 무품 관직에 있는 그 환관이 연산군 때까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든지 연산군이 저 김처선을 활로 쏴 죽이거든요. 팔 다리도 자르고 뭐 아주 끔찍하게 죽여요. 그래서 그 실록에 의하면은 뭐 어떻게 써 있었냐면은 김처선이 왕을 꾸짖었다. 그리고 그래서 궁중에서 죽었다. 그래서 양절을 죽였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내용들이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조 때 실학자 그 이긍이라는 그 학자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김처선이 죽는 날 이제 들어가면서 내가 오늘 곧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 간언을 직언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이제 연산군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상감마마의 행동들이 너무나 뭐 이렇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아주 심한 말을 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연산군이 김처선을 곤장을 많이 때렸대요. 하도 직언을 많이 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은 아주 상당히 아주 그냥 직설적인 얘기들을 좀 심하게 많이 했었던 그 모양이죠. 그러면서 뭐 이제 나도 많이 먹었고 곧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무슨 말을 못 하겠느냐. 앞으로 그 상감이 상감으로서의 못 지낼까봐 난 그것이 하나가 안타깝다. 뭐 이런 정도로 막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이 그냥 바로 그냥 그 활을 갈빗대 쏘아서 쓰러뜨리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또 이 김처선이가 상하께서 만약에 그 이렇게 이 활을 맞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 있겠냐고 상감이면 그러니까 더 격분해가지고 또 활을 쏘고 그리고 팔다리를 자르고 그래도 김처선이 또 막 직설적인 얘기를 막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혀를 끊어버리고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냈다라고 연려실교술에서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은 이 범에게 주어서 이제 죽게 이제 만드는 거죠. 7촌까지 다, 이 7촌까지 이내에는 모두 다 처벌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아주 연산군이 끔찍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김처선이라는 그 환관은, 한 270년? 뭐, 200년? 이렇게 지난 후에 이제 영조 때 그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정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적을 잃은 사람들의 붉은 문을 세워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도 만들어주어가지고 명예를 회복시켜 영조가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연산군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리고 나서 죽이고 나서 이 첫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다 없애요. 그래서 우리가 24절기 중에서 처소 있죠? 그 처소도 조소로 바꿔요. 그리고 문서에 첫자가 써져서 나한테 올라오면 처벌을 줘. 그래서 모두 첫자를 없애라. 처용무도 뭐 풍두무로 바꾸고 또 신하들 중에서 첫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있으면 다 고치도록 연산군이 해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김처선에 대해서 극악한 그리고 아주 끔찍한 김처선이라는 걸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뭐 이렇게 처분을 했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김처선은 역사 속에서 완전 사라지게끔 만들었지만 영조에 의해서 이제 명예가 회복돼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알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이 환관들은 우리가 이제 내시라고 또 부르고
또 내관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것들이 이렇게 그 막 복잡하게 섞여 있고, 내시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좀 허리 좀 구부러지고 또 목소리도 중성적인 그리고 이 교육받지 못한 뭔가 이렇게 정말 잔심부름이한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내시라는 그 어감이 좀 그런가 보죠. 사실은 내시부라는 것은 언어의 그 궁궐에서 이 부서의 이름으로서 왕명을 전달하고, 그리고 음식물을 감독하고, 그리고 이 궁궐 내 공사, 모든 건축 공사를 담당하고, 왕실에서의 어떤 그 정식관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비 환관이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교육을 받습니다. 뭐 소학, 삼각 행실, 뭐 사서, 노노맹자, 중용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가지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정식 환관이 되면 1년에 4번씩 또 평가 시험을 치러요. 그 시험 1년에 4번씩이에요. 관원들은 1년에 2번씩 진급 심사를 하거든요. 평가 시험 진급 심사를 1년에 2번. 근데 환관들은 1년에 4번이에요. 그 평가가. 그렇게 해서 승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한 시스템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또 환관, 내시부였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신체적인 어떤 특징이나 그리고 그 잘못 알려지고 오해되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배경 인물, 지나가는 사람 뭐 이런 정도의 역할로서만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왕실에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하나의 역할과 직무를 갖고 그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들한테 있어 명예스러운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그 왕실의 공무원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부터 환관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